선순환인가, 악순환인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권과 기업 활력 균형 정책 진단. 현대 경제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활력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 두 목표는 종종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곤 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면 근로자의 삶이 위협받는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넘어 두 목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어젠다가 이러한 상충관계로 인식된 두 정책 기조를 시너지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 진단을 목표로 한다. 핵심적인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의 정책 조합은 개선된 노동 조건이 생산성과 내수 수요를 견인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상승하는 인건비가 창업 의욕을 꺾고 고용을 위축시켜 결국 근로자의 안정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위험에 처해 있는가? 분석의 방법론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정책, 거시경제지표,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반을 둔다. 제한장 건축 설계도. 정부의 진짜 성장과 기본사회, 독트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깔린 철학적 토대와 전략적 청사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사회라는 비전 아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 과거의 성장 모델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 비전의 정의.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철학적 뿌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아이디어인 기본소득에서 출발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기본사회 개념으로 진화했다. 초기 기본소득, 구상이 보편적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기본사회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는 포괄적 복지 국가 모델을 지향한다. 이러한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국민의 삶 전반에 걸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사회가 역동적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이 보장될 때 국민 개개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과 같은 위험 감수 행위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제 전체의 혁신과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는 가계의 과도한 예비적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낙수효과 모델과 명확히 선을 긋고 가계 소득 증대가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맥을 같이 한다. 결국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내수 기반을 강화하여 대외 경제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설계되었다. 1.2 진짜 성장의 세 가지 기둥.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 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연구를 통해 정부의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전략은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구성되며 각 기둥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첫 번째 기둥은 기술주도 성장이다. 이는 인공지능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R&D 예산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 성장 전략의 공급 측면을 담당한다. 두 번째 기둥은 모두의 성장이다. 이는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친노동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간 단축, 일터의 권리 보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두의 성장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 통합을 이룬 동시에 가계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요 측면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기둥은 공정한 성장이다. 이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 세워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등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자자 신뢰가 높아져 기술주도 성장에 필요한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 세 기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성장을 통해 조성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은 기술주도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는 기반이 되며 모두의 성장을 통해 확보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은 기술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이론처럼 현실에서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기술주도 성장에 필요한 기업의 장기적이고 위험 감수적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할 경우 경영진이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에 매몰되거나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잠재적 충돌 지점이다. 1.3 실용적이고 과감한 국정 운영 스타일.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를 중시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 출범 초기에 나타난 속도전 형태의 정책 추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국정 운영 방식은 기존의 관료적 절차나 지지부진한 사회적 논의를 뛰어넘어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감성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특히 경영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부족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지고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자신들의 우려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책의 효과적인 현장 안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 사이의 균형을 낮추는 것이 정책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제도장 바닥 다지기. 노동 지원 정책 심층 분석.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동자의 소득 안정, 일과 삶의 균형, 고용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하는 다층적인 노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2.1 임금과 소득 안정. 최저선을 넘어 최저임금. 정부 출범 후 처음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시급 1,320원이었다. 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인식을 보여준다. 노동계가 물가 상승률 등을 근거로 14.7%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는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자동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닌다. 정부의 절제된 인상 결정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급격한 충격을 피하려는 정책적 고려로 해석된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긴 성별, 고용 형태, 기업 규모 등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의 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이 원칙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 전체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기업의 임금 결정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 증가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포괄임금제 금지.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 개정 역시 중요한 노동 정책 중 하나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만연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IT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유연한 근무 체계를 저해하고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시간 되찾기. 주 4.5일 근무제 추진. 정부의 노동 정책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임기 내 주 4.5일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여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뤘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이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은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들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들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급증을 우려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휴일이 늘어나면 도심 상권의 평일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피해까지 제기되고 있어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2.3 안전망 확장. 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 정부 노동정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은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까지 안전망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강하여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려는 시도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격사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지대였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2025년 하반기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영세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년 65세 연장.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년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이 정책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줄여 노후 소득 안정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계는 이를 적극 지지하지만 경영계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와 임금 경직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그리고 신규 청년 채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 안정성 강화. 이외에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1년 미만 근속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와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종합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보편적인 노동권을 확립하려는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단계적 이행 전략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확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급진적인 전면 시행 대신 수년에 걸친 점진적 도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은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정부는 보편적 노동권 강화라는 최종 목표는 확고히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과거의 성장 우선, 분배는 나중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정한 분배와 노동권, 부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세장 엔진 가동. 기업 및 산업정책 종합 검토.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강화라는 한 축과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기업 산업 지원 정책을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넘어 AI, 바이오 등 특정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정책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3.1 ABCDF 글로벌 챔피언 집중 지원. 정부의 산업정책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미션 지향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정부는 AAI, B바이오, C콘텐츠, D방위 우주항공, E에너지, F제조업을 6대 글로벌 첨단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원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다. 특히 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기존의 투자세 공제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첨단 제품에 대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새로운 제도다. 이는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 리쇼어링하고 핵심 산업의 국내 기반을 강화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정부, 연기금, 기업,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펀드는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며 정부가 선정한 특정 산업으로 자본이 흘러라도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조합은 정부가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3.2 재벌을 넘어선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과거 대기업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과감한 규제 완화다. 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제로화하고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특정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대폭 적용함으로써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시도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굽는 성장 사다리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중심의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은 정부의 산업 정책이 소수의 대기업에만 편중되었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경제의 저변을 넓히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통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정책 자금 지원이 끊기고 오히려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의 성장 사다리 정책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3.3 새로운 기업 협약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양날의 검.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주주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목표는 명확하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여 기업 성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룰까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소송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될 수 있다. 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R&D, 투자나 과감한 신사업 진출과 같은 위험 감수의 스케이킹을 위축시켜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업산업 정책은 노동 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이는 경영계에 대한 일종의 암묵적 대타협,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노동 환경을 요구할 것이지만 그 대가로 국가 전략 산업에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대규모 정책 자금, 규제 완화 등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노동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을 AI,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상쇄하도록 유도하는 한국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정책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용광로, 긴장, 시너지, 그리고 경제 현실 분석. 이재명 정부의 양대 정책축인 노동 지원과 기업 활성화는 이론적으로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복잡한 긴장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본장에서는 실제 경제 지표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두 정책 기도가 어떻게 충돌하고 시너지를 내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4.1 비용 경쟁력 딜레마. 데이터 기반 평가. 이재명 정부의 기업 정책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핵심 우려는 친노동 정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창업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요 경제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업 및 폐업 동향. 통계청의 기업 생멸행정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신생기업 수는 95만 6천 개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 전체 창업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소매업 -7.1%, 숙박음식점업 -7.7% 등 전통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개인 서비스업 8.0%이나 정부 정책이 집중되는 전문과학 기술 2.5% 분야에서는 창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과 환경 변화에 따라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반적인 창업 생태계의 활력이 다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내수 경기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정책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우려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투자, 동향. 기업의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설비 투자는 2025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망 기관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은 2.9% 증가를 예상한 반면 다른 기관들은 1.2%에서 3.3% 사이의 예측치를 내놓아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2023년 327.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신고 금액이 14.6% 감소하고 특히 제조업 분야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 효과와 규제 환경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심리.
현장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특히 건설업 BSI는 지속적으로 기준 선백을 크게 밑돌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정책적 불확실성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식업 경기 지수 역시 기준치 이하에 머물러 있어 내수 소비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표들은 정부의 성장 전략에도 불구하고 현장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방증한다. 타점, 이 생산성 퍼즐. 혁신이 비용을 앞지를 수 있는가? 정부 경제 전략의 성패는 결국 생산성 향상이 노동 비용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데 달려 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이 기업의 혁신과 자동화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기대한다. 2025년 1분기 전산업 노동 생산성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구조적인 개선인지 아니면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일시적 효과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서 정책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정부는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R&D 인력의 몰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이그젬션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 투입해야 할 시간이 노동 규제에 의해 제약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와 혁신 활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4.3 핵심 불균형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의 싸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거의 모든 핵심 경제노동 정책은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귀결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2차 시장 사이의 거대한 격차는 소득 불평등, 사회 갈등, 잠재 성장률 저하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동일아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산업별 교섭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2차 시장 근로자들의 처우를 1차 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는 2차 시장에 바닥을 다져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를 이루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충분한 지원책 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와 비용 부담만 높일 경우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여 오히려 2차 시장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정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고용할 기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2차 시장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상태에 갇히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볼 때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압박 스퀴즈 현상을 유발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중소기업은 노동비용 상승과 규제 강화 제도장 정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정부의 첨단 산업 중심 지원책 제세장 정책의 주된 수혜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첨단 벤처는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최하위 계층 근로자는 사회 안전망 확대로 보호받는 동안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력을 잃는 중공화 홀로잉 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의도한 구조적 전환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리스크다. 제5장 지속 가능한 경로 설정. 진단 및 전략적 재현.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최종 진단을 내리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최종 진단. 구조적 전환에 대한 고위험 고수익 베팅.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단순히 친노동 혹은 친기업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규정할 수 없다. 이는 저비용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낡은 성장 모델을 생산성 혁신주도 모델로 전환시키려는 일관성 있는 고위험 고수익 리스크, 하이로월 전략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가장 깊고 오래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건 거대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균형점을 평가하자는 야심차지만 위태롭게 균형 잡힌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노동조건 개선이 생산성 향상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비전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그 성공은 생산성 향상이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실질적인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매우 불확실한 전제에 달려있다. 가장 큰 위험은 전환의 실패다. 즉, 새로운 성장 모델이 충분히 견고해지기 전에 기존의 경제 모델이 먼저 해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기업 정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라는 가혹한 과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다. 5.2 글로벌 혁신가들의 교훈. 더 나은 균형 찾기. 기업하기 좋으면서도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 것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대타협과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이러한 균형을 성공적으로 찾아왔다. 이들의 경험은 한국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덴마크의 유연한 정성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모델은 유연한 해고기업 측, 관대한 실업급여 강력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재교육 및 직업 알선이라는 세 축의 황금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은 근로자의 안정성을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이다. 이은 기업에게는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직의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힘쓰고 있지만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논의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일의 미텔슈탄트 스탠더 아젠다 2010 독일 경제의 허리인 강소기업 미텔슈탄트의 성공 배경에는 응용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독일 재건은행 푸, 그리고 산업 현장과 학교를 연계하는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 조에어 어스베어덩이라는 강력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기은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이나 특정 첨단 산업에 편중되지 않고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과 인력 양성에 집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아젠다 2010 노동계약은 실업급여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통스러운 조치를 포함했는데 이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때로는 진보 정부조차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아일랜드의 사회적 파트너십. 두 사례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다. 1980년대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 극복에 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고통 분담에 합의했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정부와 기업은 감세,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 확대를 약속했다. 이 모든 경제 주체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다소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 기반의 개혁 모델은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훈이다. 5.3 선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전략적 재현. 정부의 구조 전환 전략이 전환의 실패라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선순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를 향한 재현. 동적 균형의 추구, 노동개혁 우선, 기업 지원은 나중이라는 순차적 접근에서 벗어나 두 정책을 동시에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새로운 노동 규제를 적용할 때마다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 고용연계 세액공제, 자동화 설비 투자 보조금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또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직자들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기일이 사형산업에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을 향한 재현. 비용 최소화에서 가치 창출로의 전환 노동계약을 단순히 비용 상승 요인으로만 간주하고 저항하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고부가 가치 혁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업별 교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임금 구조를 만드는 데 협력하고 직원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교육 훈련과 역량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노동계를 향한 재현. 생산성과 유연성의 옹호, 기존의 일자리 보호와 임금 인상 요구라는 방어적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공동의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혁신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재현. 진정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설립 성공적인 유럽 모델들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의 힘이다. 정부는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본떠 현재의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강력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해 정부의 거대한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트레이드오프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고위험 베팅을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